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미리 교재를 학원에서 받아 가시라고 문자를 보냈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아마 지금 책이 있을 겁니다. 근데 책이 없는데 영상을 듣고 있다? 말이 안 되죠. 우선 꼭 그런 학생들 학원에 연락하세요. 자,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뭐냐면 숙제를 해와야 됩니다. 자, 숙제 쪽수는 예상 진도가 오늘은 쭉 수업을 좀 나가 볼 겁니다만은 예상 진도가 우리 한 29페이지 정도, 29페이지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숙제는 29페이지까지 해오세요. 숙제. 자, 숙제란 게 뭐냐면 옆에 단어를 찾아오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또는 뭐 핸드폰을 검색해서 이 단어 뜻이 이 뜻이구나. 예를 들면 소급이란 뜻이 뭐지? 찾아보자. 삼파란 뜻이 뭐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어휘를 찾아오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이 더 들 겁니다. 그럼 이 책은 어휘와 관련된 책인가요? 이걸 왜 수업을 왜 하죠? 우선 이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이죠. 근데 이제 중3 올라가면 중3 되면은 이제 비문학 수업이 좀 많아집니다. 비문학이 뭐냐면 문학의 반대말이죠. 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또 보아오죠. 근데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짜 중요한 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 중학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설명문, 논설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설명문, 논설문이야 뭐 어렵습니까? 읽으면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건데요. 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속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하늘이 매우 푸르다. 이 하늘은 무슨 뜻이지? 하늘에는 뭔가 상징적과 비유적 뜻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솔직히 비문학은 그걸 읽으면 돼요. 설명문이니까. 읽어서 문제 푸는 거 어차피 지문 속에 답 있는 게 뭐 어렵습니까? 라고 하죠. 하지만 학년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비문학 안에는 어휘도 어려워집니다. 어휘도 어려워지고 그 비문학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뭔가 우리가 좀 추론을 좀 해야 되겠죠.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추론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의 뭐 대학 수능이라는 게 아직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중고등부 수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3들 선배들이 가장 국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비문학 수업이에요. 비문학은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또 융합지문, 예술 이걸 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수업하다가 내가 이거 국어 선생인지 과학 선생인지 모를 때가 있고 내가 국어 선생인지 철학 선생인지 모를 때가 있고 역사 선생인지 왜냐하면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해석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대학 수능 시험 문제는요 수학처럼 계산 문제가 나와요. 이자율 계산한다든가 또는 지구와 달까지 거리 계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우리 수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풀다가 이게 뭐 국어야? 과학이야? 수학이야? 이런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글을 읽어보는 게 바로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제외한 모든 다양한 글을 읽는 게 비문학이고 비문학 안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언어, 역사, 철학 자, 그런 내용들 대학 수능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잘 풀어야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국어에서 가장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1단계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이 독서 전략 독해 1단계가 되겠죠. 독서 전략. 그럼 우리가 독서를 잘하자. 독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 소설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비문학 글을 읽어야 되겠죠. 전문적인 글이라든가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쉽지 않고 이런 걸 잘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한다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사회, 과학, 수학 모든 과목에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의 중심, 모든 과목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독해력이 되는 거예요.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영어 수학도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글을 읽어내는 능력, 찬찬히 읽어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왜 영어 수학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몇 개를 영어 단어를 좀 외워둔다면 결국은 독해와 싸움이잖아요.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공식은 알고 있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을 키운다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중심이다. 그래서 오늘 그 1단계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글을 읽고 분석할 아직 그 단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단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중2입니다.
중의에 맞게끔 수업을 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1단계는 어휘를 파악하자. 글 속에 읽어내는 어휘를 파악하자. 그 글에 대한 단어 뜻을 좀 파악하는 거니까 어휘력이 좋아야 글이 잘 읽잖아요. 아니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그 단어 뜻을 모르잖아요. 물론 문맥적으로 그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맥적으로 뜻을 파악하는 능력은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와 함께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알아두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는 어휘를 하고 4주부터는 이제는 비문학 지문을 읽고 문단을 요약하는 연습. 그러니까 한 3, 4줄의 글을 던져주고 이 3, 4줄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아주 중요한 능력이죠. 그죠? 이 줄을 한번 요약해봐라. 자, 이런 요약하는 능력까지 우리가 수업하는 게 이 독서 전략 독해 1단계입니다. 2단계 넘어가면요. 실제 긴 글이 나와요. 긴 글을 읽고 그때는 아마 중3 정도가 될 텐데 긴 글을 읽고 글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푸는 자, 이게 2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3단계, 4단계부터는 이제 글의 난이도가 바뀝니다. 어려운 글이 나오고 쉬운 글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글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독서 전략 독해입니다. 자, 그럼 책을 다 받으셨죠? 숙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9페이지까지 어휘 찾아오세요. 검색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 중에서 뭐야 나 숙제 안 왔는데 그러면 영상을 잠시 끊으세요. 그리고 숙제하고 이 수업을 들으세요. 숙제 다 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수업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어휘에 관련된 우리 교재 4페이지부터 좀 펼쳐보시면 어휘 해결 전략.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실제 어휘를 파악하기 전에 몇 가지 이론 수업을 좀 병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 수업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글씨가 좀 작죠,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이 수업은 여러분들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여러분과 저랑 같이 피드백을 많이 해야 돼요. 즉 이거는요 영상 수업을 하기 좀 힘든 수업이에요. 물론 오늘은 가능합니다. 이론이니까. 근데 이제 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 직접 저랑 같이 1대1로 대면하면서 자 숙제해왔지? 이 단어 뜻이 뭐지? 계속 확인하고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런 단어 뜻을 모른다 했을 때 어떻게 읽어내는지 그걸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수업처럼 여러분들 옆에 같이 나랑 같이 수업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업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직접 숙제온 책을 보면서 저랑 같이 계속 얘기 나누는 그 수업이 이 수업의 매력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영상 수업으로 일방적으로 수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도는 빠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마 수업은 좀 더 재미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막상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다음 주에 끝난다면 이번 주 안에 끝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랑 같이 직접 얼굴 보면 수업하겠죠. 그죠? 물론 마스크는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직접 볼 때는 같이 이제 직접 1대1 대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수업이 덜 지루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좀 크게 좀 확대를 좀 하죠. 자 봅시다. 먼저 우리 기본 이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에 독해와 어휘 건너뛰어서 2번 바로 넘어갑시다. 전 똑같이 좀 표기를 좀 하죠 여러분들. 자 단어 어휘의 갈래에는 단위어와 다이어가 있어요. 단위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진 단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개 이상 가질 수 없지. 원래 하나의 뜻만 가지는 게 단위어라면 다이어는 중심적 의미가 여러 가지로 전이되어 쓰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자, 이 가다를 보세요. 가다. 음식은 맛이 같다. 자, 여러분 원래 가다란 뜻이 뭐죠? 원래 가다란 뜻은 어딘가 이동하다죠. 자, 원래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중심적 의미죠. 자, 이게 중심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중심적 의미인데 보면 음식은 맛이 같다. 그래요. 얘도 뭔가 이동하다는 뜻을 갖고 있겠죠. 원래는 아주 프레시한 맛이었는데 점점 맛이 상해버렸어. 그러면 프레시한 말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자 우리가 가다라는 뜻은 보세요. 우리가 A 지역이 있으면 B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중심 의미잖아요. 가다란 뜻은. 그런데 보시면 맛이 상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원래는 프레시한 것이 언프레시한 것으로 상하다가 언프레시인지는 몰라요. 근데 프레시한 상태에서 언프레시한 상태로 바뀐 거니까 이동했다는 말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뜻은 서로 비슷하잖아요.
뜻은 비슷한데 의미가 약간 다르게 사용됐죠. 그럼 이거 다이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전이되어 여러 가지 뜻이 바뀌어가는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금이 갔다. 금이 간 것도 보세요. 이 벽이 있으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쩍쩍쩍쩍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니까 어차피 이동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죠?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음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름이 다 갔다. 얘도 뭐죠? 봄에서. 자, 봄이라는 어떤 지점에서 여름이라는 어떤 지점으로. 다음에 여름이 다 갔으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합시다. 여름이란 이 지점에서 가을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자. 그러니까 이동하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다음에 그 친구는 머리가 갔다. 아니, 머리가 갔어. 우리가 좀 비속어로 말해. 아니, 맛이 갔네. 아유, 머리 갔네. 뭐죠? 그럼 얘는 뭐죠?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 정상적 상태에서 뭐죠? 비정상적 상태로 바뀌어갔다는 거. 그러면 각각 다르게 사용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이어는 서로 뜻이 비슷한 게 여러 개 나오는 게 바로 다이어입니다. 그러면 다이어는 이따가 다시 이거 제가 정리할 겁니다. 얘는 서로 비슷한 의미가 여러 개일 때 우리는 다이어라 할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이어만 설명해서 뭐 쉬운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따가 제가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동음이의어랑 다이어를 비교해 줄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학교 내신에도 나오는 문제니까 오늘 확실하게 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이어만 설명했어요. 가볍게. 다이어란 건 서로 비슷한 의미가 여러 개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서로 왜 비슷하죠? 왜 비슷하죠? 전부 다 이동이죠. 그죠?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볍게 줄 좀 쳐주시고. 자, 그 다음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일반어와 특수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일반어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아까 동음이어와 다이어는 제가 따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그냥 이런 단어 이렇게 불리는구나 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까 굳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를 왜 암기 안 해요? 그거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어는 바로 어떤 무리나 집합을 가리키는 단어. 여기에 상이어라고 돼 있죠. 자, 특수어는 특수 기술자들이 쓰는 언어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특수어는 구체적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하이어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특수어는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체어라 그래요. 라 해도 됩니다. 물론 뒤에도 구체어와 특수어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구체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왜 상이어가 하이어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상호관계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한다면 문학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시가 있죠. 소설이 있죠. 수필 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 문학이 상의어죠. 왜?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의어죠. 그러면 이 문학은 얘를 다 모두 모아둔 말이죠. 시, 소설, 수필을 모두 모았으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집합. 그래서 결국 이 집합이죠. 그럼 이 문학은 상이어와 동시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일반어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죠? 문학의 종류, 시, 소설, 수필을 각각 쪼갰죠. 구체화시켰죠. 그래서 이걸 하이어, 상이어, 하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각각 구체화시켰죠. 왜? 문학의 종류가 뭔데? 시, 그다음 소설, 수필. 각각 쪼갰잖아. 쪼갰으니까 뭐죠? 각각 여기 구체적이 나오니까 우리 얘를 특수어라 하는구나. 그럼 얘를 특수어라 한다 이 얘기 되는 겁니다. 그럼 특수어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들. 얘는 묶은 거, 얘는 다 풀어낸 거. 그리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 파악하셨습니까? 오케이. 같이 줄 좀 쳐두시고. 이런 예 옆에 한번 써주세요. 옆에다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45페이지. 자,
자, 이 책은 제가 직접 만든 교재예요, 여러분들. 어디에도 없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그래서 책이 조금 더 깔끔하죠? 이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물론 표지는 아니야. 책 표지는 고민했는데 책 표지는 이쁘지 않더라고.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은 좋은 책이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추상어가 있고 구체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구체어는 미리 배웠잖아요. 추상어는 어떤 추상적인 거,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 우리가 보통 관념어라고 합니다. 관념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상적이라는 것은요. 좀 쉽게 설명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나타낸 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나타낸 말. 자, 보세요. 사랑, 보람, 평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우리가 관념어 또는 추상어를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인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나타낸 말. 보세요. 학교, 공책, 하늘 다 우리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구체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3번. 여러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줄을 치고 저와 똑같이 표시 좀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자, 어휘의 의미관계, 어휘의 의미관계. 자, 동의관계와 유의관계가 있는데 이 말은 서로 좀 비슷한 개념. 동의관계와 유의관계가 있는데 얘는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관계. 근데 같다면 동의관계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동일하고 비슷하다면 유의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완전히 같다면 동의관계. 아니, 완전히 같지 않아도 좀 비슷하면 유의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동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속옷, 우리가 네이라 그러죠. 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죠? 동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똑같잖아요. 호랑이. 우리 호랑이를 뭐라 그러죠? 범이라 그러죠. 뜻이 똑같잖아요. 자, 이게 바로 유의관계고, 이게 동의관계고, 유의관계는 조금 비슷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거.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좀 더 비슷하게 사용되는 거. 바로 우리가 유의관계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화장실이 있으면 우리 이걸 영어로 WC라 그러잖아요. WC.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뭐 변소, 화장실 좀 우리는 보통 뭐 WC, 변소, 화장실 뭐 이거 같이 쓰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참 변소를 할게요. 변소가 좀 더 낫겠네요. 변소랑 화장실 이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아니 미리 쓴 거 좀 줄일 필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 더 쓰면 되는 거예요. 왠지 변소는 이제 그 안에 세수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세면할 수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응압밖에 못 넣어. 똥오줌밖에 못 넣어요. 근데 왠지 화장실은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근데 우리 둘 다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지 않지만 서로 비슷한 관계, 유의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요즘은 여러분들 동의관계란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도 완전 똑같을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랑이와 봄도 완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호랑이라 한다면 범은 왠지 좀 한자어스럽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호랑이는 우리같이 좀 젊은 사람이 쓰는 거고 또 어린 친구들이 쓰는 거고 이렇게 좀 나이마다 때가 좀 다르지 않나요? 속옷, 네이도 마찬가지죠. 속옷과 네이란 말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죠. 그죠? 우리는 팬츠, 마이크를 쓴다거나 반스 이렇게 씁니다만은 이렇게 나이별로 좀 쓰임이 달라. 이것도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학문적으로는 동의관계와 유의관계라면 알아두시면 좋은데 근데 요즘은 실질적으로는 동의관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알아두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의관계가 나와 있죠. 반의관계는 자 보세요. 반의관계는 의미가 서로 정반대이거나 양립하는 경우 이를 반의관계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반의관계 너무 쉽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중3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 반의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자 반대말이 뭐죠? 남자. 뜨겁다 반대말이 뭐죠? 차다. 높다 반대말이 뭐죠? 낮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문제 되게 쉽네요?가 아니에요. 실제 문제 낼 때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반의관계는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급 반이요, 상보 반이요, 방향 반이요. 이 반의관계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지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독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휘를 정확히 알자에 대한 얘기지 그냥 뭐 반의어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까지 하면 이거 문법 시간이 돼버려요. 문법은 문법 때 제가 설명할 겁니다. 우리 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반의관계는 뭐냐 가볍게 줄만 친 거예요. 반대말이긴 하지만 실제 중3이나 고2 올라가면 이 반의관계가 문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되게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반의어에 대한 종류가 3가지니까 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 구별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반의어에 대한 특성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특성이 여러분들 반의어가 한 단어는 하나의 반대어만 있나요? 한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보세요. 예를 들면 서다. 우리 서다 있죠. 서다. 서다 반대말이 뭐죠? 안다죠. 그죠? 하지만 야, 그 차 서 하면 뭐죠? 정지하다도 있겠지. 반대말이. 그죠? 서다, 앉다. 그리고 차를 서다, 차를 정지시키다. 그러니까 서다의 반대말. 그러니까 이 서다가 정지하다일 때는 뭐가 됩니까? 이런 뭐죠? 서다는 것은 뭐죠? 이동하다는 뜻도 있겠죠. 반대말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뭐죠? 날이 서다. 뭐죠? 반대말은 무디다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처녀 반대말이 뭐죠? 총각이요. 그렇지, 반의어가 맞죠. 근데 처녀의 반대말을 아줌마라 해도 되겠죠. 왜? 나이별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을 따진다면 처녀의 반대말은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냐 여자냐 따진다면 처녀 반대말은 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이 하나의 단어에는 여러 개의 반의어가 나올 수 있다. 하고 옆에다가 얘를 서다, 앉다, 이동하다. 요 얘를 옆에다가 살짝 써서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반의관계는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쉽네요. 자, 우리 하의관계 우리 아까 했었죠. 상의관계, 하의관계라고 했던 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의관계. 영상 수업이 그나마 좋은 게 물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수업이라든가 현장 수업 중에서 뭐가 더 좋습니까? 한다면 당연히 현장 수업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직접 얼굴 맞대고 보면서 숙제 검사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별로 한 명 한 명씩 같이 보는 게 이게 수업이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분위기 봐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이거는 좋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 학생들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업하면 여러분들도 지겹고 영상 조금만 화면을 봐야 되니까 화면 속에 직접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보니까 답답. 처음에 20분 동안 잘 듣다가 21분 지나면 잠이 와. 재미없어요. 그죠? 그런데 장점은 있어. 뭐냐면 힘들면 잠시 끊었다가 좀 들어도 돼요.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자꾸 끊으면 여러분들 습관화돼서 안 좋아요. 공부라는 건 딱 집중해서 한번 빡 하고 빡 끝내기 좋습니다. 근데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만약에 좀 급하다 싶으면 화장실 가고 싶다 또 배고프다 이런다면 잠시 끊을 수가 있고 다음에 뭐죠? 다시 필기할 때 천천히 스톱하고 필기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또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구간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그래도
같이 직접 얼굴 맞대고 하는 게 더 좋죠. 빨리 코로나 거리 단계가 좀 해제가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하는 게 빨리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까지 원래 한 주만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업을 제가 양반전 수업에 했었죠. 양반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책이 다 끝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책 나갈 때는 숙제를 해야 될 책이고 직접 얼굴을 맞대야 해야 될 수업이지만 또 일주일 또 연장이 되다 보니 이렇게 또 수업을 하게 되네요. 자, 힘 좀 내시고. 자, 하위 관계라는 건 우리 어렵지 않죠? 하위 관계라는 건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 의미에 포함되는 관계.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했던 거였죠. 우리 다른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예를 들면 동물이 있다면 동물의 반대말은 식물이 있겠지만 동물의 반대말은 포유류가 있겠죠. 그죠? 포유류, 그리고 뭐 곤충류, 뭐 등등등 뭐 많겠죠. 또 양서류, 양서류 뭐 많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동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상이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하이어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양서류도 밑에 또 종류가 있지 않을까요? 뭐 종류 있지 않을까요? 양서류도 물론 이런 거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제 짧은 지시로 얘기할게요. 양서류도 뭐 개구리가 있을 수 있고 뭐 도마뱀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시면 얘가 하이어면 얘는 당연히 하이어죠. 얘는 하이어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상이어가 되겠죠. 그러면 얘 두 개를 본다면 얘가 하이어지만 얘 두 개 보면 또 얘가 하이어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이어가 상이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하이어와 상이어가 서로 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관계는 상이어가 하이어, 상이어는 하이어가 될 수 있다. 하고 이거 하나 살짝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상이어는 아까 일반어였죠. 하이어는 특수어와 똑같다 그랬죠. 자,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이 관계까지 설명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뭐냐면 바로 동음이의 관계와 그리고 다이어 관계가 있다. 우리 잠시 좀 요거 화면을 좀 꺼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14페이지, 15페이지 아무데나 빈 옆에다 필기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동음이의어랑 다이어. 이런 우리 아까 다이어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동음이의어랑 다이어가 있죠. 자, 우리 예를 들면 이거 동음이의어는 동음 소리는 같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뜻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다이어는 소리는 같고 뜻도 소리는 같지만 얘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여러 개인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개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낫겠네요. 다른 단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소리가 다 같아요. 소리가 같다는 건 글자가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은데 얘는 뜻이 전혀 다르고 얘는 뜻이 여러 개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사전을 검색해 보면 감 있죠. 감. 집에 감 할 때 감. 자,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 1번 이게 옆에다 감 1 이렇게 어깨점 위에 감 숫자 1 이렇게 써놓고 사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가다의 명사형.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가다의 명사형 해놓고 1번
자, 1번 이동하다 한 다음에 예로서 나는 집에 감. 2번 금이 가다. 2번 갈라지다. 그래서 금이 감. 우리 아까 했던 거 금이 감. 3번 상하다. 상하다 해서 예를 들면 맛이 감. 지금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감 2가 있죠. 감 두 번째. 감 두 번째가 있어서 과일의 종류. 뭐 합시다. 물론 이렇게 사진에 돼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대충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는 이 보세요. 이게 집에 감, 맛이 금이 감, 맛이 감 해놓고 예문은 뭐냐면 감이 맛있다. 우리 여기다가 봅시다. 자, 이 예문이죠. 그럼 이 감. 자, 이 감이 과연 다 똑같은 글자지만 같습니까? 보세요. 이동하다, 갈라지다, 상하다는 전부 다 뜻이 다 비슷하죠. 여러 개인 뜻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뜻이 여러 개인 단어,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소리는 같지만 비슷한 뜻이 여러 개. 이게 좀 더 낫기는 죄송합니다. 비슷한 뜻이 여러 개인 단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비슷해. 뜻이 다 비슷하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동하다가 원래 중심 의미죠. 자, 이게 중심 의미입니다. 얘네들은 뭐죠? 얘네들은 2번, 3번, 4번은 2번, 3번은 뭐죠? 주변 의미죠. 새롭게 의미가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실제 이동하다는 어디서 어디로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함, 집에 감 하는 게 맞겠죠? 중심 의미. 나머지 금이 감, 맛이 가면 아까 제가 미래 앞에서 설명한 대로 뭔가도 이동했잖아요. 이동. 얘도 금이 쩍쩍쩍 갈라진 것도 A에서 B로 이동한 거고 맛이 상한 것도 A 프레시한 상태에서 언프레시한 상태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동이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이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중심 의미와 우리가 주변 의미로 나와 있는 걸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다이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감 1과 감 2를 보죠. 얘는 자, 이게 감이 있습니다. 감이 맛있다. 지워졌네요. 감이 맛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은 집에 감, 금이 감, 맛이 감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전혀 뜻이 다르죠. 전혀 뜻이 다르니까 얘를 동음이의어라 그래요. 동음이의어.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면 집에 감, 금이 감, 맛이 감, 감이 맛있다. 1, 2, 3, 4번 해놓고 다음 중 단어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국어 문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죠. 이거 옆에 살짝 필기해 두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필기하셨습니까? 필기했나요? 했어요? 오케이. 그럼 자, 지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예도 한번 같이 써보세요. 자, 사람의 우리 다리 있죠? 사람의 다리. 우리 사람 있죠? 사람 보면 다리랑 자, 다음에 책상 다리. 책상 다리랑 건너는 우리 다리 있죠? 건너는 다리. 자, 얘와 이 다리와 이 다리는 동음이의어입니까? 다이어입니까? 다음에 사람의 다리랑 건너는 다리는 동음이의어입니까? 다이어입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다리는요. 사람은요.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뭐하고 있죠? 옷 같네요. 이렇게 뭐하고 있죠? 이렇게 몸을 지탱해 주죠. 이게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상 다리도 자, 책상 다리도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얘도 위에 상판을 지탱하고 있죠. 이렇게 소리는 같지만 뜻이 서로 비슷하지 않나요? 각건에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얘를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다이 관계. 다이어 또는 다이 관계를 하겠죠. 자, 그런데 건너는 다리는 보세요. 건너는 다리. 자, 이게 네가 딱 다리가 있어. 이렇게 있고
요렇게 다리가 있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거 뭐죠? 이거 이걸 우리가 다리죠. 다리에 다리 한다면 얘랑 같겠지만 지금 다리 얘는 뭐죠? 바로 건너죠. 건너게 해주는 상판이죠. 건너이죠. 건너. 그러니까 얘는 지탱과 건너이라는 뜻은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뭐죠? 소리는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르니까 얘는 동음 이의어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파악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어들의 의미 관계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그냥 우리가 비문학 시간에 처음으로 그냥 가볍게 알아야 될 정보구나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은 아예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지? 자, 물론 뭐 지금 당연히 시험 공부는 아니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저랑 같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면 다양한 예를 제가 또 다시 설명해야 되겠죠. 지금 내신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론 가볍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도록 하죠.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어이구 이제 이거 지우고. 다시 또 화면을 또 켭시다. 짠. 자, 깨끗하게 한번 정리 좀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 딱 넘기면 이제 어휘에 대한 의미,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관용적 의미가 있다. 자, 여러분들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대학 수능 시험 문제도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어떤 비문학 지문에서 사전적 의미가 뭐냐? 다음 중 사전적 의미가 다른 걸 하나 찾아라. 문맥적 의미를 찾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그냥 우리 그냥 개념 정리입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그냥 바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맞는데 사전에 실려 있는 글자 그대로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비유적 표현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자, 이슬. 자, 보세요. 여기 이슬이 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혀 엉겨서 생기는 물방울이 바로 이슬이다. 사전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사전에 그대로 있는 단어가 바로 사전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풀숲 아침 이슬. 자 물방울이죠. 그는 지름길인 논뚝길로 고른 듯 아랫도리 전체가 이슬에 흠뻑 젖었다.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전적 실제 사전 의미가 바로 물방울 의미를 그대로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으라는 건 문맥과 관계없이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실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학 수능 시험이나 고등학교 시험이나 중학교 시험 문제도 단어의 의미 묻는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데 사전적 의미를 물어볼 때가 있고 문맥적 의미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실제 사전에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문맥적 의미는 실제 그 단어 뜻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뭔가 좀 비유적으로 사용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자, 문맥적 의미.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는요. 문맥적 의미가 문제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문맥적 의미. 글 속에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 갖는 의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비유적 의미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비유적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비유적 의미에 가까운데 자 보세요. 이슬은 자 우리 아까 이슬의 사전적 의미가 뭐라 그랬죠? 바로 물방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눈물로 비유했어. 예를 들면 여자의 눈에 금세 이슬이 고였다가 볼래 흐른다. 이슬이 이거 물방울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원래 이슬은 아까 앞에서 배웠다시피 찬 공기에 의해서 공기가 뭐죠? 수증기가 생기는 현상 바로 우리가 물방울이었잖아요. 근데 여자가 찬 공기를 받아서 수증기가 된 게 이때 눈물이 아니죠. 이슬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이때는 뭐죠? 얘는 바로 눈물을 비유하니까 눈물을 이렇게 비유적 바로 이게 문맥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는요. 문맥에 따라 뜻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눈물이겠지만 또 이슬이 이거죠. 나는 오늘 이슬을 마셨다. 아니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보면 아버지는
오늘도 이슬을 마셨다. 한다면 이 이슬의 의미가 뭘까요? 뜻이 다양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진짜 이슬을 마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원래 의미로. 근데 비유적 의미로 눈물을 삼켰다.